자,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우리 이제 선진국 국민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이 어떻게 됐는가를. 특히 이게 왜 모르느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앞에 계신 젊은 세대분께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어느 정도 선진국의 최소한 관문에 들었었을 때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에요. 혹은 그때부터 젊은 시절을 가졌던 분이거나.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은 우리는 이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되게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보시면 참 얼마나 이게 한국 경제가 재밌고 역사가 재밌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세계 9위 경제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저게 진짜 대단하긴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 규모가 캐나다보다 크다. 저 밑에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저기 러시아가 있고요. 브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가, 소련이 어떤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심지어 캐나다, 그 나라의 영토 땅덩어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GDP가, 러시아 인구가 3억인데 그 나라보다도 훨씬 더 GDP 규모가 큰 나라가 돼 있으니까 우리를 보고 선진국이라고 안 하면 도대체 어디가 선진국일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도의 커다란 밑에 캐나다 있고요. 호주 있고요. 브라질 있고요. 러시아 있네요. 랭킹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 나라들을 요번에 사실 제끼게 된 국가들이 한 두세 개 있는 건데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됐는데, 자, 이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진국이 된 비밀 중에 농업이 성공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농업 인재 성공했어요? 아니면 거의 쇠락했어요? 주변에 농민 계세요? 아는 농민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무슨 소리야? 라고 쫓아가보죠. 20세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라 그랬죠? 후진국에서 유일하게 뭐가 된 나라라고 그랬죠? 선진국이 된 나라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거꾸로 20세기에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된 나라도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한번 맞춰볼까요? 선진국이었는데 후진국이 된 나라. 일본이 왜 나와요, 거기에. 일본 아직도 선진국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일본 우리보다 부자예요. 우리가 1인당 GDP 앞질렀어도 걔네가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요. 가구의 자산은 훨씬 더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일본 가서 돈 자랑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20세기 이후에 선진국, 후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는 바로 포퓰리즘의 나라라고 잘못 알고 있는, 저건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강의를 이전에도 했고 앞으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아주 저희 나이 또는 다 아는 건데 만화가 있었거든요. 엄마 찾아 살말리라는. 알아요? 진짜로요? 노래도 알아요? 알 수가 없을 텐데. 엄마 찾아 살말리 바람아 불어라 메시시 캐네다오 하는 노래인데, 여기 나오는 저 주인공이 엄마를 찾아서 이태리에서 어디로 간다? 아르헨티나로 가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태리에서 엄마를 찾아서 이태리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데 그 엄마가 아르헨티나에서 직업이 뭐다? 파출부예요. 그럼 이태리에서 엄마 찾아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아르헨티나로? 그럼 제가 아버지도 있었겠죠? 근데 아버지는 어디 있겠어요? 여전히 이태리에 있겠죠.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저 스토리 뭐냐면 이태리 의사의 아들이 파출부가 되어 아르헨티나를 떠난 엄마를 찾아다니는 스토리예요. 상상이 가요, 여러분? 그럼 그 당시 어느 나라는 후진국, 어느 나라는 선진국이었다? 이태리보다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잘 사는. 그 옛날에 우리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죠. 한국에서 의사의 아내가 미국 가서 파출부하고 있어서 애가 엄마 찾아가는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부유했던 나라다 이거죠. 근데 아르헨티나는 어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됐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자, 이유는 뭐가 되느냐? 자, 그래서 중남미랑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우리 발전한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항상 보면은 우리 제조업은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농업은 뭐가 돼야 됐습니까? 놀라운 속도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2차 산업, 제조업이 발달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이 쇠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농업이 성공을 해야지 경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농업이 성장을 해야지만
제조업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농업이 성공한 국가예요. 자, 다시 농업이 성공했단 말이 뭘까? 자, 이 전제 조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돼야 되죠. 자본주의에는 누구하고 누가 등장해야 돼요? 자본하고 주의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등장해야 돼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등장해야 되죠. 자, 자본가는 원시적 자본을 축적해야 되고요. 그건 오늘 할 주제는 아니고요. 두 번째, 노동자가 되려면 노동자는 어디서 나와요? 낳는 게 아니죠. 어디? 농촌에서 넘어와야 되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촌에서 노동자가 넘어오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도시로 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착각해야 돼요. 농촌에 기근이 나야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어디로 와요? 도시로 온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그건 아주 일시적 현상이에요. 그건 왜? 농촌에 기근이 나도 도시로 와도 먹을 거 어차피 없어서 다 같이 굶어 죽을 뿐이에요. 진짜로 뭐가 되냐면 농촌의 농업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땅은 안 변해요. 근데 땅은 안 변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똑같은 땅에서 100가마를 생산하다가 1000가마가 생산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것도 뭐가 돼야 됐으면 옛날엔 100명이 일하다가 이제는 몇 명밖에 필요 없어요? 10명. 그래야 나머지 90명이 어디로 가죠? 도시로 가요. 다시 100명이 필요했어요, 옛날엔. 근데 기계화가 돼서 10명만 필요해요. 그럼 나머지 90명은 일할 데가 없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로 가야 돼요. 두 번째, 100가마에서 1000가마 생산돼야지 남은 가마수로 도시에 간 사람들도 먹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두 번째, 농업 생산성이 높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자, 농업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뭐가 되느냐? 두 번째, 우리나라 같은 특히 같은 국가에서는 우리 수출해야 되죠. 수출하려면 여러분 우리나라 뭐가 되겠습니까? 물건의 가격을 싸게 해야 되죠. 물건의 가격을 싸게 하려면 물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되죠. 그럼 우리가 싸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었다? 다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싸져야 되죠. 인건비가 싸지려면 뭐가 해야 돼요? 먹는 농산물의 가격이 싸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농업 생산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값싼 농산물과 농업 생산력 발상으로 이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쫓아가 봅니다. 이농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이 농사 짓고 생각하셨어요. 열심히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여러분이 뭐였어요? 자영농이었겠어요? 아니면 친구가 뭐가 돼야 됐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조상님들 모습들 떠오르죠? 조상님들의 모습 뭐였다? 농노라고 그러죠. 서양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랑스러운 소작인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소작인이 넘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거꾸로 지주가 사라져야 됩니다. 지주가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아주 쉽게 자본주의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럼 또 금방 나올 수 있겠죠. 지주가 없었으니까. 지주가 소멸돼야 돼요. 우린 다 알아요. 오케이? 그럼 한번 가봅시다. 지주가 소멸되는 거 우리 뭐라 표현하죠? 그걸 농지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농지개혁이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 보장받는 게 뭐냐? 첫 번째 뭘 보장받겠어요? 대지주가 농사를 짓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농노나 노예예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된다? 생산성이 높지 않아요. 근데 우리 똑같잖아요. 북한 왜 실패했어요? 나중에 협동농장.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맨날 배웠죠. 뭐가 낮아요? 내게 아니니까 농업 생산성이 낮다. 수도 없이 배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자영농, 소규모 자영농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농지개혁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농지개혁이 있어야지만 지주가 소멸돼요. 지주가 없어져야지 농노나 소작인이 도시로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농지개혁이 성공해야지 기본적으로 쉬운 구조로 자본주의 발전을 이뤄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사적 생식을 한번 떠올라 보겠습니다. 농지개혁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들은 어디고? 자, 19세기, 18세기 아니에요. 20세기에 여전히 농지개혁을 못하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떠올라요. 우리 맨날 얘기하죠. 아시아에서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 형편없어진 국가, 가장 대표적인 국가 어디 꼽습니까? 맨날 진짜든 아니든 우리 서울 동대문에 있는 장충체육관 우리한테 만들어줬던 나라라고 얘기하는 나라, 우리보다 농구도 더 잘했다고 얘기하는 나라 어디가 있어요? 필리핀이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선진국에서 후진국 된 나라 우리 어디 공부했죠? 아르헨티나 있죠.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농지개혁을 못한 나라예요. 그러면 20세기에 농지개혁에 성공한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딱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 세 나라를 꼽습니다. 자, 농지개혁이 성공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무것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 전에가 뭐였어요? 생산체계가? 뭐 어렵게 자본주의 전에 봉건제죠. 봉건제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주죠.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지주 세력이 약화가 돼야 돼요.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주 세력이 약화되는 게 이게 농지개혁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주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17, 18세기 서구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다르게 20세기 이루어진 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는 그게 됐는데 어떤 국가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자, 저 나라는 지주개혁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자, 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는 맨날 이렇게 배워요. 참, 나 정말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망국이었잖아요. 근데 급속히 자본주의 발전해서 성공했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 한국전쟁이래. 그죠?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에 갑자기 내수가 확 살아나고 막 우리 때문에 성공.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만 갖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본도 똑같이 농지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그럼 왜 농지개혁에 성공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외세가 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 미 군정이 때려서 그런 거예요. 일본 안에서 못합니다. 농지개혁을. 일본도 미국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미 군정을 실시해요. 그래서 미 군정의 목표가 뭐였겠어요, 이때? 미국은 일본이 다시는 미국과 맞서지 않는 국가를 만드는 게 미 군정의 목표예요. 기본 목표죠. 그러면 일본이 다시 미국을 맞설 수 있는 국가가 안 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일본에 힘이 있던 두 세력을 조져야 돼요.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재벌. 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지주. 그래서 재벌을 조지고 지주를 조집니다. 그래서 미 군정이 주도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농지 개혁을 때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힌트를 얻고 역사를 좀 이해하는 분들은 그럼 대만에서도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것도 어떻게 보면 외세예요. 물론 외세가 아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국공내전 했죠? 국공내전에서 누가 졌어요? 장개석이 졌죠? 장개석이 져갖고 어디 갔습니까? 대만을 갔잖아요. 자, 대만에 가서 장개석이 하는 거예요. 왜? 장개석은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원래 대만에 있던 토착 지주의 세력을 약화시켜야겠죠. 언더스탠? 그 다음에 세컨드. 마오쩌둥하고 여전히 체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공산당하고. 근데 공산당은 그 당시에 다 뭐 했습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 때렸죠. 그래서 여러분 대규모의 농민들의 뭐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았죠? 그럼 장개석도 뭘 해야 되겠어요? 농지 개혁을 해야 지지를 받죠. 우리랑 똑같은 게 됩니다. 바로 중국과의 체제 경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농지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나라는 더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주개혁이 실시하는 가장 성공적인 이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해방이 딱 됐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해방되기 전에 우리나라 지주는 누구였어요? 그냥 지주가 아니었죠. 어느 나라 애들? 일본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전쟁에 지고 나니까 일본 애들이 다 뭐 했어요? 나갔죠. 그래서 우린 지주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농지개혁하기가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아요. 북한에서 뭘 먼저 때렸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때렸죠. 그럼 우리 뭐를 해야 돼요? 체제 개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농민을 위한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유상몰수, 무상분배를 때리죠. 뭐 교과서에서 배워서 아니든 기억이 나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때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 역사를 이해하시면 이승만이 혹시 속한 정당 혹시 맞추실 수 있으신 분? 이승만이 혼자서는 임종 세력과 맞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국 내 여전히 어느 정도의 그 토착 지주 세력을 반영하는 그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세력과 결탁을 하죠. 원래 친일 세력들. 예, 그들 갖다 무슨 당이라고 표현합니까? 한민당 세력과 결탁을 해서 자유당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 자유당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 한민당 세력하고 결탁을 해요. 자, 갑자기 이제 채널 다 돌아간다. 그죠? 안 보겠죠. 이제 어려워지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 그래서 원래 토착 지주 세력하고 결탁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농지개혁을 찬성해요? 반대해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하겠죠. 원래 지주 세력이니까. 근데 하지만 약해요. 왜? 일본 지주는 다 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어쨌든 이승만은 얘네를 끼고서 집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친일 세력이니까 이승만가 뭐예요? 나중에 7.18을 뭐예요? 용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미 군정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김일성하고 경쟁을 해야 되죠. 여긴 뭘 했습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때렸으니까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해야 돼요. 그 순간은 한민당하고 여러분 어때요? 세력이 입장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얘네는 뭘 해야 되는 거야? 농지개혁 반대하고 얘네들은 농지개혁 찬성하잖아요. 그때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초대 농림부 장관인 죽산 조봉암 선생입니다. 역사를 아시면 알겠지만 죽산 조봉암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승만에 의해서 형장 이슬로 사라지죠. 무슨자유주의자라는 오명을 쓰고 공산주의자라는 오명을 쓰고 이승만에 의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집니다. 근데 저 때는 이승만이 조봉암을 데리고 농지개혁을 때리는 거예요. 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역사가. 근데 얼마 안 된 우리의 역사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농지개혁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자본주의 토대를 만드는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 농지개혁이 잘 이루어진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일본과 북한 덕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연이잖아요. 역설적으로. 일본 애들이 토지 조사 사업 때리고 우리나라 토지 뺏어갖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많은, 그 당시에 일본도 여러분 자본주의 발전되면서 일본의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 위해서 우리나라 식민 사업하면서 토지 조사 사업 때리고, 아유 너무 길어지네. 토지 조사 때리고 걔네들 다 보내갖고 일로 와서 지주시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랬다가 뭐가 돼야 되니까 2차 대전 패전하고서 얘네들이 몰려 나가니까 우리는 지주 세력이 약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있으니까 이승만이 집권을 하면서도 한민당이라는 그 기반을 가진 지주 세력들의 힘으로 집권을 하면서도 농지 개혁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죽산 조봉암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북한과 일본이라는 변수 때문에 농지 개혁이 성공하고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대만, 한국이 전부 다 자본주의 발전을 갖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도로 해나가는 가장 원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누구든 농지개혁을 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성공 못한 나라를 보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보다 더 잘 나가랬다고 그랬던 필리핀 농지개혁 다 실패합니다. 완전 실패해요. 여러분 저기는 어처구니 없이, 저 농지개혁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럼 거꾸로? 필리핀은 농지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일본 식민지 안 했잖아요. 우리랑 다르게. 우리랑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나갈 지주가 없어요. 원래 지주가 걔네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제 경쟁을 안 했죠. 쟤네들은. 그래서 지주가 원래 힘이 셀 뿐만 아니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도 미군이 있었는데 농지개혁을 조금 더 늦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 때 아주 재밌는 게 메카시 선풍이 붑니다. 조금만. 메카시 선풍이 뭐죠? 미국에서 다 뭐 할 때?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들 전부 다 공산주의자라고 열풍이 불어서 다 쓸어버릴 때. 그래서 냉전이 성립되던 시기에 바로 필리핀의 농지개혁이 맞물려요. 자, 그럼 여러분 미국 내에서도 그때 무슨 열풍이 분 거예요? 사회주의 세력들 다 나쁜 새끼들. 근데 무상몰수 무상분배 농지개혁 같은 건 바로 무슨 주의적 정책이라고 봤었겠어요, 당시.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미 정부가 똑같이, 필리핀도 잠깐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오케이? 그러다 여러분 뭐가 되었습니까? 메가더가 돌아왔잖아요, 다시. 다 미군정한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 일본은 이해되시죠? 대만은 중국과의 체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개혁을 서둘러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은 좀 천천히 한 거예요. 근데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냉전 질서가 성립이 돼버리고 미국에서 메카시 선풍이 불어버리니까 와,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잖아. 이걸 우리가 왜 해? 필리핀에서는 왜 하지? 그러니까 지주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더 재미있는 거는 필리핀에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우리랑 똑같이. 근데 필리핀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게, 그럼 우리 와, 지주도 한 표, 농노도 한 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농노가 확 이겨버릴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역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내가 지주잖아요. 그리고 농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매표 행위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매표가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뭄이 들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예를 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뭐예요? 선정을 베풀죠. 예, 나눠주는 거예요. 곡식을. 그러면 이게 하나의 뭐가 돼야 돼요? 이 지주의 정치적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파퓰리즘 같은 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때 선행 가문들이 등장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코스 가문, 아퀴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역사 좀 아시는 분들은 마르코스와 아퀴노가 서로 정적으로 대립돼서 싸웠죠. 마르코스는 독재자고 아퀴노는 민주투사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은 기반은 지주 세력이에요. 네. 유일하게 지주가 집권하지 않은 기간은 필리핀에서 지금밖에 없어요. 물론 두테르테도 어떻게 볼 건데 나는 다르지만 두테르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지주 귀족 집안은 아닌 사람은. 물론 두테르도 그런 성향은 있지만. 자, 두 번째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는 역설적이에요. 여기는 왜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됐느냐? 저기는 지주 계급을 꺾고 자본주의가 아예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농업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주 힘이 너무 강력한 거야. 왜 지주 힘이 너무 강력하냐? 너무 토지가 비옥해서.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 고기도 어디 고기가 최고예요? 아르헨티나, 저게 팜파스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저 지역이 소가 5천만 마리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인구가 5천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저기서는 소 목장을 하는데 어떤 목장을 하면 비웃음이 되는 대상이 되는 줄 알아요? 목장주끼리 만났어요. 오케이? 절대 던지면 안 되는 질문이 뭔 줄 알아요? 너네 목장에 소 몇 마리 있어요? 그걸 셀 수 있다면 그건 목장주가 아니에요. 쪽팔린 일이에요. 야, 너네 소 몇 마리 키우냐? 3,648마리. 어머, 너 근데 목장에 어머, 얘 키우는 말 소술이라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는 소를 몰라요. 그럼 키우는 소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요새 드론으로 체크하는 나라예요. 딱 드론 띄워가지고, 야, 우리 소가 한 6,300만 마리쯤 되게, 뭐, 이렇게 딱 평가. 200만 마리 좀 넘었나 봐.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그걸 카운팅 한다는 건 아주 척박한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저 지역에 해바라기만 300만 톤, 옥수수만 1천만 톤 나오는 곳이에요. 저기가 지주제가 확립돼 버린 거예요. 저걸 어떻게 깨트려요? 그러니까 파퓰리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공한 이유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자본주의가 발달되려면 지주계급이 혁파돼야 돼요. 지주계급이 혁파되는 방식은 20세기에는 전부 농지개혁이었어요. 근데 그 농지개혁을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는 못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본 축이 됐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